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모집 및 등록 시험 대비 7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시험은 대체적으로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실질적으로 합격률도 좀 떨어졌다고 그러고요. 문제를 쭉 살펴보면 이제 역사 문제나 아니면은 그동안 이제 출제되지 않았던 뭐 업계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되어서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된 추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일시적인 이제 문제 출제가 이제 되었느냐 하는 것은 뭐 좀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교재 앞쪽 부분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조금 나왔다는 점은 여러분께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중세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는 문제네요. 1번 14세기경부터 독일에서 발달된 길드는 독일에서 발달된 거 맞죠? 동업자 간의 상호 부조조합이었다. 뭐 지문의 형태로 봐서는 틀린 내용을 찾아볼 수는 일단 없습니다. 1번이 일단 맞는 지문인 것 같고요. 2번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 최초의 사망표를 작성하였다. 3번 지문까지 연이어서 보죠. 영국의 천문학자 헨리는 사람의 생존율을 연구하였다. 자,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런 지문, 유사한 지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파스칼, 그러니까 천문학자 헨리 여기까지는 다 맞습니다. 자, 생존율을 누가 연구하였고 사망표를 누가 작성하였느냐. 자, 사망할래, 헨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망표를 작성한 사람은 헨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생존율을 연구한 사람은 파스칼. 예, 서로 뒤바뀌어서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3분 다 틀린 지문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다수의 사람보다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고 발생 확률 측정이 더 쉽다. 자, 이렇게 뭐 살펴보게 되면 확률 측정이라는 것이 일단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발생 확률 측정이 더 쉽겠죠.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린 지문으로 봐지고요. 2번 수지 상등의 원칙은 다수의 동일 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 종류를 동시에 계약했을 때 보험기간이 끝나면 수익과 지출이 균형이 맞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수지상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겠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사망률은 1년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얘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보험계약의 단체 취급 오랜만에 나왔네요.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단 맞는 지문인 것 같네요. 2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인이 아니고 5인이죠. 5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일단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3번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단체 취급을 하게 되면 계약 관리가 편리하죠. 그래서 보험료가 다소 저렴한 편이다까지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다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겠네요.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얘는 맞는 내용 같은데요. 2번 부재자의 생사가 3년간 이렇게 긴 지문 속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은 기간이 나온다든지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약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3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 선고를 한 경우. 자, 일단 3년이 아니고 5년이죠. 그죠? 5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3번 수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지체 없이 사망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사망으로 인정을 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자, 괄호 안에 보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괄호가 고의 또는 괄호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고지의무자는 누굽니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겠지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를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보기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죠. 계약을 부활할 경우 책임 개시일 회사의 승낙 거절 시 보험료 반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은 신계약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지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약 부활 시 일반적으로 부활 청약자의 고의에 의한 땡땡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게 역선택이죠. 역선택 개연성이 높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활 시에도 신계약 절차와 동일하게 계약 전 알릴 의무, 그 다음에 회사의 승낙 거절 시 보험료 반환 등등 동일하게 신계약 절차와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계속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약관의 해석. 약관의 해석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자,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회사는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된다. 맞죠? 2번.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야 그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약관으로서의 의미가 있겠죠. 자, 1번, 2번 다 맞는 지문이니까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네요.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맞는데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 평이한 지문인데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체감성, 위험, 언더라이팅에서 체감성, 점점 위험이 감소하죠. 그래서 위험이 높을 때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의 인수 방식을 선택을 하느냐. 바로 보험금 삭감이죠. 일정 기간 이내에,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위험이 점점 체감하니까 처음에는 높겠죠. 그죠? 이 높은 기간 동안에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지급 보험금을 줄여서 주겠다가 보험금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감성 위험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신다면 좀 더 쉽게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쟁 방지 및 민원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계속 틀린 것만 찾으라 그랬는데 오랜만에 옳은 거 찾습니다. 한번 보죠. 1번. 보험회사는 모집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 처리와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얼핏 읽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 처리와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문제는 모집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린 지문이고요. 2번. 보험회사는 일원화된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빠른 민원 해결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얼핏 읽어보면 맞는 지문인 것 같은데 일원화됐다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해야 되는데 일원화시켜버리게 되면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되게 불편해지겠죠. 민원 접수하지 마라 소리로 들릴 수 있겠죠. 일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맞는 지문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보험회사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 소비자에게 분쟁 해결에 관한 내부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이런 절차로 분쟁 해결하는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보험 소비자가 분쟁 처리 결과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 의의 제기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문이 많을 문제인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한 글자 내지는 한 단락을 여러분께서 잘라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훨씬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사기의 고의적 유발, 고의적으로 유발한 행위에 해당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보죠. 1번. 고혈압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것은 고의적으로 유발을 한 것은 아니죠. 기존에 있는 현상이죠. 2번. 인위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행위. 읽기만 해도 섬뜩하긴 합니다. 자, 고의적으로 유발을 했죠. 인위적으로 일부러 고의에 의해서 자의로 신체 일부를 절단한 것은 이게 바로 고의적인 유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3번. 감기임에도 폐렴을 속이고 입원하여 입원보험금을 수령했다. 이거는 사기적인 계약
체결이 아닐까 싶으네요. 예. 보험금 과다 청구네요. 그죠? 예, 예. 1번이 사기적인 보험 계약이죠. 예. 감기임에도 폐렴으로 쏘기고 입원을 했으니까, 예. 일단, 계약 체결 유형은 아니고요.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기 위해서, 예. 폐렴으로 쏘기고 입원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바로 보험금 과다 청구 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결국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될 수 없는 기관이 어떤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 다 가능하죠. 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산업은행 가능하죠. 농협도 가능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겸영여신업자는 안 된다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참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겸영여신업자는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업자는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겸영여신업자는 제외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주 문제를 함정으로 꼬아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신용카드 업자는 등록 가능하다. 그러나 겸영여신업자는 안 된다. 이걸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보험설계사의 등록과 말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설계사 등록은 신규 등록 그리고 경력 등록으로 구별이 된다. 경력 등록은 보험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 등록하는 경우를 경력 등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2번 보험설계사 말소는 보험회사를 통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협회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말소는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본인이 직접 가능한데 자 등록은 반드시 소속 보험회사를 거쳐서 통해서만 직접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지 않고 보험협회에 직접 등록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등록은 직접 못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해야 하는 중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보험계약의 승낙 절차. 승낙 절차 당연히 중요 사항에 해당이 되죠. 체결 단계에 설명해야 되죠.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해야 된다. 이것도 체결 단계에서 당연히 설명해야 될 중요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방식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해야 되는 중요 사항에 해당이 되질 않네요. 자, 이 지문도 새롭게 나온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14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보기 내용에서 생명보험 우수 인증설계사 인증 기준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 문제는 올해 들어서 자주 보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 근속기간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해야 된다. 요거 맞죠? 나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유지율 13회차 95%, 25회차 85%. 얘가 틀렸죠.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일단 틀렸고요. 다 정도영업 직전 3년간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 영권. 예. 직전 3년간이 아니라 직전 1년간이죠. 1년간. 그래서 정답은 나와 다가 틀렸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14번, 15번 보기 전에요. 우수 인증 설계사 인증 기준은 시험 문제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세요. 15번 다음 중 광고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생명보험협회 산하에 광고심의위원회가 있죠. 광고심의 재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규정 위반의 내용 정도,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해서 시정요구 및 제재조치 결정을 하는 곳이 바로 광고심의위원회죠. 자, 일단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 3번이겠네요. 상품 설명서, 계약 관리 내용 등 보험 안내 자료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광고심의위원회. 광고는 아니죠. 보험 안내 자료가 상관이 없는 지문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경영공시 항목, 공시 기간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자, 공시 종류와 공시 기간 이 부분은 아주 다양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 이 부분 똑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알맞게 연결된 거 찾아보죠. 1번 결산 공시. 공시일로부터 3년간이죠.
수시공시, 공시일로부터 3년간 맞습니다. 3번 상반기 임시 결산 공시는 결산 공시 전까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어떤 원인으로 보험 민원이 발생하는가? 1번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크죠. 보험금이 훨씬 크죠. 사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2번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중간에 판매 채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거죠. 일단 2번이 틀린 지문이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의 발생 달려 있습니다. 이에 역시 사행계약성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보험계약 자체가 사행계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민원이 발생을 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퇴직연금보험, 퇴직연금보험, DB형, DC형, IRP 기억나시죠?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2005년 12월부터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이 퇴직연금보험 제도입니다. 2번 확정기여형의 회사 납입분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 확정기여형 DC형은 납입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요. 얘를 외부의 금융기관에 맡겨서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서 전문가가 운영을 하죠. 그래서 운영 결과에 따라서 실은 이제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사 납입분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가 아니라 전액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한도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3번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한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이자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와 같은 유형도 굉장히 시험 문제에 올해 자주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이자 소득이 아니라 배당 소득이죠.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사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이제 대출 말고요. 특정 지역을 이야기해서 근데 명동이 사채업자 이런 게 아니고 사자는 그냥 개인 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도 다 우리가 사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채의 이자, 그러니까 채권의 이자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할인액은 다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되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도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 소득이다. 이건 기억을 좀 해두세요. 얘는 자주 언급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20번. 첫 번째 시간 마지막 문제네요. 보험설계사의 세제 내용 가운데 맞는 것을 모두 한번 골라봅시다.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기타 소득입니까? 사업 소득입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데요. 다음 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풀어봤습니다. 가는 일단 틀렸고요. 네, 틀렸다고 표시를 하죠. 간편장부 대상자가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즉 보험회사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된다. 나는 맞는 지문이 되네요.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익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문제도 자주 함정으로 나오는 지문이죠. 자, 나와 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7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